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그 저작권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한결이고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판서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판서가 제 생각에는 책 내용 외적으로 판서가 뭐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게 최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판서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우선은 저작권법 지금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실제 저작권법에 약간 개관을 살짝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강의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지금 올해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변리사 시험 합격한 지 딱 10년째 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렀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변리사 스쿨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지금처럼 패스페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택 과목을 처음에는 연력학을 했었어요. 처음 동차 때 연력학을 해서 그때는 공과 관련 시험들이 다 대세였어요. 아시겠지만 회로이론이랑 연력학이랑 유기화학이 제일 많았는데, 특히 회로이론이 많았던 게 그때는 선택 과목의 점수를 빡 올려서 이제 거기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 이제 전체적인 점수가 좋기 때문에 그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2017년 넘어가면서 이제 패스페일로 바뀌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력학 해서 동차 때 이제 제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 해서 사실은 두 번째 해 떨어지고, 그 다음 세 번째 해 유기화학 그대로 다시 해서 했던 게 20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올해가 10년째 됐는데, 이게 딱 17년도 넘어가면서 저작권법이 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수가 늘어나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할 때만 해도 저작권법 하시는 분은 거의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 디자인보호법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뭐 지금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디자인보호법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공과 시험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뭐 마지막 페이지는 자를 들고 가서 선을 쭉쭉 그어서 한 줄을 두 줄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야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시험이었지만,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가 사실은 꽈락 점수를 넘기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유리한 과목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디자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사실 시험 난이도라든지 뭐 꽈락을 넘기는 측면에서 이 전체적인 공부량을 봤을 때는 사실 좀 저작권법이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사실은 이제 변리사 강의는 한 번도 이제 안 하다가 올해 사실 변리사 강의는 처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올해가 한 10년째가 됐는데, 이제 저작권법 강의를 여기서 변리사 강의를 하게 돼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작권법을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공부를 하실 때 특허나 상표, 지금 이제 2차 시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여러 회차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특허하고 상표하고는 공부 방법을 굉장히 달리 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이도예요. 일단 특허랑 상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찍고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시험 보는 학생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열을 나누는 게 일단은 애초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리면은 점수가 달라져 버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특허나 상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딥하게 봐야 돼요. 사실 특허나 상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시험하고 비교하더라도 그 조그만 얇은 과목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봐야 되는 시험이 없습니다. 실제 변호사 시험하고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변리사 시험 문제는 변호사 시험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데, 저작권법은 변호사 시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그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실제로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쟁점을 막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대놓고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을 때도 있고, 이 논리 흐름에 따라서 숨겨진 쟁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저작권법은 사실은 그럴 부분들이 사실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에서 이걸 어떤 걸 쓰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를 꼭 생각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난이도가 쉽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판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서 이 판례를 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헷갈리게 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달라지더라도 그걸 판례를 몰랐다고 해서 점수가 막 확 낮아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체계예요. 법체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냐면은 특허하고 상표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체법이랑 절차법이 합쳐져 있어요. 민사소송법을 보시면은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실체법인 거고, 쉽게 크게 나누자면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법은 뭐 며칠까지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면,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랑 실체법이 좀 많이 합쳐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허나 상표는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작권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아시는 거겠지만, 저작권 같은 경우는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작권은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에 있어서 특허나 상표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간이나 혹은 뭐 국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작권법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물론 이제 이게 과연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들이 조금 있긴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절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훨씬 암기할 부분도 적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법리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 방법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조문이에요. 물론 이게 저도 이제 시험 문제들을 이제 딱 좀 다 분석을 해봤지만,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저작권법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에 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양이 상당히 꽤 많기는 해요. 시간에 비해서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써 나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다른 시험에 비해서 확실히 좀 빡빡하긴 한데, 이 법조문이 특허하고 상표의 굉장히 다른 점은 뭐냐면, 특허하고 상표는 답안지를 쓸 때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쓰는 일이 사실 좀 훨씬 적습니다. 저작권법에 비해서는. 근데 저작권법은 사실상 판례들도 대부분이 좀 이 법조문을 가지고 거의 그대로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권법은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는 훨씬 법조문이 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세세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사실 이 법조문은 웬만하면 저는 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을 보실 때도 일부러 저도 웬만하면 이제 법조문은 따로 이제 주석을 계속 달아놨지만, 책에서도 법조문을 절대 좀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법조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 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들은 외우시고, 그게 외워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 법조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셔서 그 페이지를 펼쳐놓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작권법은 봐야 되는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풀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건 정의 규정이랑, 그리고 이제 권리 부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랑 제한 사유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한 3부분 정도만 몇 페이지에, 법조문 책자 몇 페이지 어느 부분 정도에 있다라만 딱 외우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그거 그냥 펼쳐놓고 그대로 쓰시면은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계속 쓰시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사실 이 답안지를 쓸 때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외우는 게 훨씬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는데 공을 들이는 건 사실 지금 이 패스페일 선택 과목 특성상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량을 줄여서 50점만 넘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공부량을 줄이는 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왜 이렇게 쉽게 봐야 되냐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저작권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개관을 먼저 드리고 일단 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작권 제 강의 자료의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저작권 정리라고 해서 챕터 1에 이제 침해 총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2의 권리 구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유효한 저작권이라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의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객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한. 일곱 번째는 사실 거의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일반적인 저작권법 그 교과서랑 순서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는 사실 시험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작권법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일단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험 문제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작권 침해가 되냐, 결국에 저작권 침해가 되냐라는 거에서 사실 시험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단문들도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침해라는 건 특허도 아시겠지만 특허에서도 요새는 두문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크리닝 할 때 그 두문자들이 있죠. 유효한 특허권일 것, 권리가 없을 것, 권리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침해라는 거는 저작권 침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거고 여기서는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구제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허나 상표 문제 푸실 때도 결국에 침해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민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고 형사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점수를 받는 목적으로 짜라락 쓰지만 그런 용도로 사실 정리만 해놓은 거고요. 사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를 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유효한 저작권이 발생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권리를 받아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특허청에서 권리를 부여를 해줘야지만 발생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들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행정 절차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작권은 따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등록이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블로그에 게시글을 썼다. 블로그에 게시글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창작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블로그에 게시글을 올린 그때, 공표한 그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저작권이 발생한지 여부 여기서는 어떤 걸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냐면 저작권법에 보면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들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 놨어요. 저작물을 여러 개로 나눠놨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어문 저작물. 어문 저작물은 말 그대로 편지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드라마 각본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어문 저작물 아니면은 음악 저작물. 음악은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 건축.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건물들에 대한 건축 저작물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 저작물, 말씀이 잘 아시다시피 사진 찍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 그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법조항에서 나누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앞으로 보시게 될 거냐면 이게 유효한 저작물이 되려면은 창작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지만 일단 이 창작성이라는 게 결국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딴 걸 외우실 게 아니고 이게 각각이 뭔지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에서 사실 이걸 나누는 게 이 법조문에서도 나눠는 져 있지만 이게 법체계상 사실 나눠져 있는 거고 이게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대에 있는 저작물들은 사실 여러 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뭐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는 뭔가 헷갈리게 내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딱 봐도 어문, 딱 봐도 음악, 딱 봐도 사진, 건축, 미술 이게 딱 완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작성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근데 창작성이 있다면 이 저작물 중에서 이런 창작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특별하게 판시한 판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판시한 경우나 건축의 경우에 특별하게 판시한 경우, 사진에 대해서 판시한 경우, 이런 특이한 저작권의 창작성에 대해서 나눈 판례들을 외우는 게 이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생각보다 몇 개가 안 됩니다. 생각보다 몇 개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여기까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이랑 객관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게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의거성이 나오고, 이게 객관적이라고 써 있는 거에 제가 부당이용이라고 해놨지만, 사실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나눴을 때 그런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봅니다. 근데 이걸 저작권을 처음 보시는 분한테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의거성이라는 건 결국 보고 베꼈냐는 거예요. 보고 베꼈냐는 거고,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건 이 저작물 두 개가 실제로 비슷하냐는 거예요. 이게 뭐 상표에서도 거의 상표를 아마 해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상표처럼 유사하냐, 이게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근데 이제 특허나 상표랑 다르게 이 저작권에서는 그래서 보고 베꼈냐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거성, 보고 베꼈냐는 만약에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면 어떻겠어요? 거의 비슷하면 당연히 보고 뺏겼다고 의심이 일단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의거성이 있다고 추정을 해줍니다. 민법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추정은 번복 가능하죠. 그래서 아무튼 추정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답안지 쓸 때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을 해야지만 의거성도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답안지, 나중에 이제 실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답안지 쓰실 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묻는 게 의거성을 묻고 있는지, 실질적 유사성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 두 개 다 판단해가지고 침해까지 묻고 있는지, 요걸 잘 생각을 하셔서 이 답안지 비중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작권에 있어서 저작물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걸 무제한적으로 다 보호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 발생할 때는 별도의 등록 요건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등록 요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말로 모든 걸 다 보호한다고, 이 창작성이 있다고 다 보호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그 다음 살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냐면은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건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작성이 있는 부분,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 표현으로 한마디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일단 굉장히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이 창작성이 있는 이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은 의거성이 추정된다. 보고 뺏긴 게 추정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차이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보고 뺏겼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춤법이 어떤 한 줄에 맞춤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맞춤법이 틀렸다는 건 창작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뭐 은으로 써야 되는 걸 는이라고 써놨을 때 이거를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 는하고 은을 헷갈려 쓴 거를 그대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맞춤법 표현 틀린 부분까지 똑같이 했다는 거는 사실 보고 뺏겼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증거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창작성 없는 부분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동일할 때는 의거성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 유사성하고 의거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은 저작물도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이나 실질적 유사성도 판단을 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그런 권리가 어떤 때 제한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보면은 특허나 상표에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저작권에서 특히 이 제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제한 사유가 상표랑 특허법이랑 하나 겹치는 게 이제 권리 소진이 당연히 먼저 있을 거고요. 권리 소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샀는데 내가 이 책을 다시 되팔았을 때 이게 과연 침해가 되냐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소진이 있고 이 다음에는 이제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사적 이용 이거 뭐 당연하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강의실에는 뭐 클림트 그림이 걸려 있는데 제가 이 클림트 그림에 대해서 제 개인 뭐 인스타그램 뭐 제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서 클림트 그림을 제 프로필 사진으로 했습니다. 제 프로필 사진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저작권 침해냐? 그럼 먼저 첫 번째 살펴보면 클림트는 굉장히 유효한 그림 저작물이겠죠. 그림 저작물일 거고 제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요새 그 트위터나 이런 데 프로필을 만약에 했을 때 보면은 제가 당연히 그림 파일을 내려받은 거니까 보고 뺏긴 거겠죠. 보고 뺏긴 거고 실질적 유사성 그 그림 그대로 다운받아서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게 인정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게 정말 그 클림트 그림에 대한 저작권 침해냐?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작권에서는 이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 권리 제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적 이용이라는 게 있고, 뭐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공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제한 사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이제 보충 규정이 있겠죠. 공정이용. 그래서 보충이용 해가지고 약 23조부터 35조의 5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사유들이 있는데 이건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제한 사유들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는 이 제한 사유들이 특허나 그 상표랑 다르게 판례보다 법조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조문의 요건들이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저작권을 보시면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될 일은 내가 이 법조문을 보고 요건을 분설할 수 있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앞으로 이 책에도 이 요건들이 결국에는 법조문을 쪼개고 그 법조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써놓은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다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저작권법은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고 법조문을 보고 요건을 쪼개실 수 있으면 이 제한 부분은 사실상 거의 다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례들이 과연 이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받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판례들을 잘 보시면은 하나하나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럼 이제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권리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냐. 사실 여기서 요 사이에 한 가지가 있죠. 이 사이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저작권에서는 이 유효한 저작물이 발생을 하면은 저작 재산권이랑 저작 인격권이 발생을 합니다.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를 예를 들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특허가 출원해서 등록을 하면은 권리가 어디에 발생하죠? 각 청구항마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그 특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툴 때 청구항 하나마다 다 결국에 분설해서 다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허를 하나 냈다고 해도 결국에는 청구항이 몇 개냐에 따라서 사실 권리가 굉장히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뭐 독립항이랑 종속항에 따라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이 하나가 발생하면 이 저작재산권 일괄적으로 다 발생하고 저작인격권도 다 일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다 따로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 첫 번째로 복제권이 발생을 하고 공연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그리고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게 다 하나하나 다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실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다 외우시지 말고 법조문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스크리닝 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리닝 할 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특별하게 시험 뭐 30점짜리에서 통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뭐 무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냐라고 했을 때는 뭐 스크리닝 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이게 법조문에 보시면은 법조문에 일렬로 짜라락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거의 한 줄씩 나와 있고, 스크리닝도 그거는 무조건 법조문을 보시고 스크리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함부로 외웠다가 괜히 하나 빼먹어가지고 나중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시간 아끼신다고 도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의 각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거냐, 복제권은 사실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 저작권법은 이해하실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시지 말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이런 거겠지 개념적으로 일단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50점 무조건 넘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험을 푸실 때 이거는 패스 페일이니까 가장 러프하게 간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제권은 그대로 뭐 복사한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연권은 예를 들어서 뭐 연극 같은 걸 보시면은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고, 공중송시는 저희가 파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 뭐 대여권은 저희가 사실 지금은 뭐 책방 같은 게 없지만 책 같은 걸 빌리거나 뭐 비디오 테이프 빌릴 때 이제 이런 거 대여할 때 나오는 권리고, 이 전송권도 마찬가지로 전시권 같은 경우도 이제 미술 같은 거 전시할 때 전시할 수 있는 권리고, 배포권도 말 그대로 뭐 유인물 같은 거나 이런 것 같은 거 배포할 때 이런 나타날 수 있는 권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사실은 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드라마 작가예요. 드라마 작가면은 드라마 대본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마 대본은 뭐예요? 어문 저작물이겠죠? 근데 이걸 대본을 가지고서 드라마를 정말 만들어요. 드라마를 만들면은 그건 영상 저작물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드라마 각본이랑 영상 저작물이랑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제가 지금까지 다 애매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거의 유일하게 애매하게 나올 수 있는 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에요. 이게 과연 2차적 저작물이냐 아니냐가 일단 문제가 되고, 이 권리가 이전이 됐냐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사실 실질적 유사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저작물이 있고 2차적 저작물이 있을 때 과연 이게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원 저작물이랑 이걸 변형시킨 저작물이랑 실질적인 동일성이 있으면은 이게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완전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작 인격권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표권, 이거는 내가 이 저작물을 비밀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언제 공표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명 표시권, 이걸 이름을 내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내 이름 적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성명 표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사실 공표권이랑 성명권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공표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정말 애매해요. 시험에서 내기가 애매한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거를 문제로 내자니 너무 대놓고 내야 되고, 혹은 이걸 문제로 이렇게 뭔가 숨겨서 내자니 너무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표권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성명권은 예외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성명권 예외 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명 표시권을 문제로 냈을 때 사실은 너무 예외 사유에 걸려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고, 아니면은 또 이 패스 페일 시험 특성상 너무 어렵게 냈을 때 학생들이 멘붕이 오게 되면은 이 학생 수가 시험 보는 학생 수가 너무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동일성 유지권은 나오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동일성 유지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나오기 쉽냐면, 예를 들어서 저작물을 어떻게 좀 변형을 시켰다고 해요. 저작물을 변형시켜서 했을 때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동일성 유지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동일성 유지권 같은 경우는 정말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권리예요.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권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인격권을 침해한지 여부도 다른 것들이랑 연결해가지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거의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앞으로 드릴 강의들을 축약하면은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여기서 뭐 저작물의 뭐 유효 기간이나 뭐 이런 짜잘한 것들이 뭐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상 시험에서 뭐 나오기도 그렇게 어렵고 나와도 그냥 법조문 보고 대충 쓰시면 돼요. 제가 이게 물론 저도 이제 수험생 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정말 동차로 보신다 혹은 뭐 진짜 지금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들 저는 물론 이제 다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거 다 몰라도 시험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만 앞으로 강의에서 들으셔도 50점 100% 넘으실 수 있어요. 판례 같은 거 제가 뭐 사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판례도 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판례도 솔직하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니까 판례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실 텐데 한번 오늘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오늘 이제 1강 뭐 혹은 인강이시면은 뭐 2강의만 딱 들으시고 아니면은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오늘 딱 가셔서 진짜 변리사 시험 역대 기출 문제들을 한번 싹 봐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딱 보시고 물론 이제 뭐 제한 사유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뭐 단문으로 묻는 거 빼고 정말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 나온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해보십시오. 체킹을 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전체 점수가 100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게 50점이잖아요. 50점이면 이 50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한 70점짜리만 풀면 됩니다. 나머지 30점은 거의 빵점을 맞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30점짜리 정말 몰라서 거기서 이제 묻는 것만 그냥 법조문이라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아는 저작권 상식으로만 얼추 때려 박으면 대충 한 5점에서 10점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머지 70점을 얼추 풀면은 여기서 이 40에서 50점 사이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나머지 30점을 다 날리더라도.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딱 기출문제 보시면 생각보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인에서 벗어난 것들이 별로 없고 벗어난 것들도 사실은 법조문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작권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법조문에서 한 번 정도는 법조문을 보시면서 아 이거 뭐야 강의라든지 뭐 어디서 중요하다고 했던 법조문이네 이거 나 앞으로 시험지를 쓰면서 봐야 되는 법조문이네 라는 거를 형광펜으로 한 번씩 다 체킹을 해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뭐 필요 없는 법조문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부여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작권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작권 뭐 등록 기관 뭐 등록 뭐 신탁 기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조문은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봐야 되는 법조문이고 어떤 부분은 안 봐도 돼야 되는 법조문인지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야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브리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최소한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미리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뭐 지금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다 중점을 두실 수 있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안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제가 앞으로도 강의하면서도 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아니면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교시는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좀 간단하게 지금 아마 시험을 지금 2차를 뭐 지금 시간이 좀 5월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으실 테지만 앞으로 좀 하시면서 좀 유의하실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좀 한번 그런 걸 좀 정리해서 미리 딱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판례 보시는 거예요. 판례. 이게 이제 2차까지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마 판례가 이제는 완전히 익숙하지 않지는 않을 거예요. 1차를 보신 분들은 뭐 민법이라든지 특허 상표를 하시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보셨을 텐데 제가 저작권 같은 경우는 특히 판례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수험생 때는 공부를 하다 보면 판례가 굉장히 명확하게 판단을 법리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작권도 실제 사건을 한다거나 이제 실제 저작권 이런 판례들을 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나쁜 놈인가 이거를 사실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례도 결국에는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게 좀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 판례가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봤다 라는 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 나쁜 놈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 유사성이 아리까리한 것 같은데 실질적 유사성이 뭐 없다고 봤다 혹은 아무튼 있다고 봤다 했을 때는 이런 주관적인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막 판례를 엄청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주관적인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개입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보실 때 물론 리딩 판례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만 리딩 판례가 아닌 지엽적인 판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좀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랑 완전히 비슷한 케이스인데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상표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시험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판례에서 말한 좀 지엽적인 법리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양사의 관계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봤는데 어디서는 그게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봤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따지시는 거는 이 시험에서는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PF고 5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이 수험생이 봤을 때 이게 좀 아리까리하다. 이게 저작권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인이 봐도 이 판단이라는 게 크게 그 상식에서 반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리까리한 거는 사실은 실제 판사도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아리까리한 게 웬만하면 안 나올 텐데 시험 문제에서 주는 그 본문에서 힌트를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힌트를 주게 돼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 힌트가 좀 없어서 아리까리하다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의심하시는 건 내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어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힌트를 제대로 안 봤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다시 봐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거 정말 아리까리해서 모르겠는데 할 때는 그냥 방향 하나를 정해서 쓰세요. 방향 하나를 정해서 쓰시면 생각보다 그 결론이 틀리더라도 막 답안에 있어서 점수 차이가 엄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 판례에서 아리까리한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주관적인 사실관계에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판례를 읽어보실 때 주로 대법원 판례를 보시겠지만 전체 판례를 보실 일이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대법원 판례를 보시지 않고 그걸 타고 올라가서 뭐 고등법원의 판례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좀 주관적인 사실관계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판례를 보실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수험 공부할 때는 뭐 판례 사이트를 많이 이제 안 찾아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례 사이트를 봐야 된다 하면은 요새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냥 국가정보법령센터도 있고 뭐 케이스노트나 뭐 엘박스도 있고요. 로엠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뭐 유료인 것 같긴 한데 뭐 케이스노트나 엘박스 같은 경우는 아마 무료였던 것 같고 그 뭐 하루에 몇 건까지는 또 전체적으로 무료였던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이 판례 검색 사이트라고 치시면은 아마 요새는 이게 한 3-4개가 좀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3-4개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문 같은 거 보실 때는 이런 것들로 한 번 정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도 수험 때는 전문을 찾아봤던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너무 이 판례들 하나하나를 보는 거를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 이 검토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교수님들이 일단 한 3-4분이서 문제를 만드세요. 3-4분이서 한 문제를 만들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또 한 3-4명이 이제 풀어보게 됩니다. 풀어보게 되고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렵다. 이건 절대 풀 수 없다. 아니면 어떤 문제 이거 너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는 뭐 바로 직전에 나왔다. 아니면은 뭐 이거는 어디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게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뭐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교수님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직전에 낸 그 직전 학기에 낸 문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걸 다 배제를 시키게 하긴 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물론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쓸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한번 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뭐 최신 판례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쓰시게 돼요. 근데 너무 시험 보실 때 최신 판례를 너무, 이 저작권법은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최신 판례라는 것도 물론 알면 좋죠. 알면은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익숙하니까 알면 좋은데, 이 최신 판례 같은 경우도 실제 결국에 내는 것들은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골자들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말만 최근에 나온 거지, 결국에 내용은, 이게 담고 있는 내용은 원래 중요하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신 판례도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최신 판례라고 많이 보는 것들은 대부분 고등법원 판례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실제 그 해에 고등법원에서 판례를 냈다가 대법원으로 넘어가요.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계류되어 있는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이게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고등법원에서 무슨 저작권 관련된 판례가 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최신 판례는 보통 대법원 판례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게 사실 전체적인 진짜 법리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례는 물론 뭐 의미는 있지만 대법원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권위라는 게 결국에 대법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례에서 판례를 우리가 최신 판례로 보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최신 판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요 사이에 있는 판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역대로 보면은 굉장히 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최신 판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에 너무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시는 거, 이제 동차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2차를 이제 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까 공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강사들이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저작권을 보실 때도 절대로 문장을 외우지 마세요. 이거 문장을 외워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문장을 하나하나 저 공부할 때도 보면은 모든 과목을 하나하나 이 주제나 섹션별로 다 하나하나 문장을 싹 만들어서 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붙는 분들은 정말 그 머리가 좋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꼼꼼하셔가지고 공부량이 정말 많거나 해가지고 이 예외적으로 잘 되시는 거고, 실제로 이걸 문장을 외워서 하시면은 정말 이건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자신이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낮은 확률에 절대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 이 답안지를 쓰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고 문장으로 딱 외워서 쓰면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답안지 쓸 때 이게 마음은 좋지만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저는 어떤 분들한테도 이건 절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특히 꼼꼼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시험에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키워드로 보시라는 거고, 키워드로 하라는 게 뭐 꼭 단어 한두 개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 그거는 이제 본인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장으로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료집을 각자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만 해도 실제로 민사소송법으로 워드로 다 쳐가지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딱 책으로 정리하신 분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공부가 많이 되어 계시고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제시나 3시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 자료집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만들지 마시고 차라리 시중의 문제집들이나 혹은 시중에 어떤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 포스트잇을 붙여서 좀 부가하거나 좀 이런 방식을 취하세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료집을 만드는 게 물론 되게
자식한테 정말 맞게 만들면 좋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그 시행착오라는 게 필요한데 수험 기간에 그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강사들이 내는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사들이 자기가 수험생 할 때 어느 정도 시행착오들을 다 했던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이고, 그런 게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왜 없지 싶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걸 뺀 것들에는 좀 그럴 만한 강사가 뭔가 이유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이것들 만들지 않으시고 좀 여기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저도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붙던 해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한 명 형이랑 오전 8시에 딱 만나요. 8시에 만나서 딱 10시까지 씁니다.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였나? 뭐 아무튼 일주일에 이제 하루 빼고 무조건 이제 6일 동안 뭐 매일마다 하나씩 달랐어요. 뭐 어느 날은 민소를 쓰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특, 상, 선택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선택은 저랑 달랐어요. 저는 유기화학이었고 형은 이제 회로이론이었는데, 이제 민소 특상 쓸 때는 뭐 문제를 맞춰서 쓰긴 해요. 맞춰서 쓰는데 8시까지 딱 2시간을 무조건 써요. 무조건 매일매일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같은 거 쓴 날은 여기서 한 10분 정도 얘기합니다. 10분 정도 얘기를 하고 딱 해산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10분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걸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사실 아마 강사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때는 민사소송법이 투톱이 있었어요. 박승수라는 강사님이랑 이창한이라는 강사님이 있었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다른 지점들이 있었어요. 뭔가 말하는 것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게 뭐 서로 가지고 디스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강사 방향으로 쓰던 간에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봤는데 답안지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정말 이상하면은 차라리 강사한테 메일을 보내던가 뭔가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가 하시고, 아니면은 정말 이상하다 하면은 그냥 그거를 폐기하세요. 그냥 더 이상 보지 마시고 그걸 빼고 보셔야지, 그걸 가지고 수험생끼리 토론을 하는 순간 그건 진짜 시간 로스가 너무 큽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되게 에이스들이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스들이 정리를 그냥 10분 안에 깔끔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뭐 사실 이것도 서로 간의 시간 로스도 너무 많고 이런 거는 최대한 지양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맞춰서 최대한 많이 써보세요. 무조건 2차 시험은 많이 써보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잘 써야지 생각하고,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요 부분만 좀 외웠으면은 요거 답안지 진짜 잘 쓸 수 있는데, 이런 욕심이 항상 들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안 써지는 거를, 그럼 나는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점수를 블럭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나이가 아는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이 스터디를 하면서 가장 메꿔야 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메워서 쓸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정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험 기간이 이제 7월까지 하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시험 막판이 되면 정말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막 밤 늦게까지 하고 오전 날리고 다시 또 막 오후부터 하고 피곤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은 진짜 나중에 시험 때 큰일 납니다. 실제로 제가 생동차 때 그 첫 해 이제 1차 붙고 2차 처음 보던 해에 제가 제일 당황했던 게, 금요일 날 이제 저 때 이제 토일 이렇게 시험을 이제 봤었는데, 금요일 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게 처음이었어. 맨날 12시면 항상 잠이 잘 왔는데 실제로 잠이 안 와가지고 거의 진짜로 정 안 돼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진짜 한 소주도 한 2잔 마셔보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잠이 안 와서 뭐 한 4시인가 5시인가 이때 자고 한 2-3시간 자고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가서 뭐 시험 볼 때는 괜찮았어요. 시험 볼 때는 이게 사람이 각성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다음날 일요일 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한 6, 7시에 와서. 근데 이때는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한 11시까지 공부 정도로만 해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때 진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해부터는 이걸 수면 패턴도 저도 계속 연습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실 때 앞으로 뭐 낮에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 공부하시는 스타일도 있고 아침에 공부하시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7월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이 스타일을 바꾸라는 건 아니고, 어떤 패턴을 하나 갖추셨으면 욕심내지 마시고 그 패턴을 시험 때까지는 쭉 끌고 나가시다가 시험 보기 적어도 한 일주일 전에는 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자고 시험 보는 시간에 깨어 있는 거를 최대한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리 연습을 안 하시면 실제 시험 때 정말 많이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말이나 한번 이때는 진짜 꼭 한번 주말에 이제 아침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하루 다음날 뭔가 특히 봐야 되는 민소나 이런 선택 과목을 한번 1차 스크리닝 하는 거를 무조건 7월에는 한두 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보실 때 아무리 책 몇 번 여러 번 보고 하는 것보다 시험 보는 연습을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시험을 2번 이상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처음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번에 제시 보시는 분들도 이 패턴 연습을 하시는 게 시험에선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은 주말에 항상 아침부터 들어서 일요일 저녁 이쯤이 제일 좀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와주신 만큼 저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